또 국이 짜요. 엄마는 드시겠지만 저희는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김순희 할머니, 올해 79. 식탁 한쪽 끝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손으로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다시 맛을 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국이 짜서 그런 게 아니었다. 남편이 공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0여 년. 그 후 순애 씨는 큰아들 준호 부부와 함께 울산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처음 함께 살 땐 모두가 기뻐했다. 순애 씨는 손주들을 돌보고 삼시세끼 식사를 챙기며 나름 보람 있게 살았다. 할머니가 계셔서 든든하네요라며 이웃들도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며느리 미진이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마다 정성껏 만든 밥상은 손도 안 대고 치워지기 일쑤였다. 빨래는 다시 세탁기에 들어갔다. 엄마는 손빨래 하셔도 찝찝해요. 저희는 세제로 한 번 더 돌릴게요. 이런 말들에 순애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손주 하원이 유치원에서 늦게 나오는 걸 잊은 적이 있다. 갑작스런 어지러움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저희가 아이 전문 베이비시터를 알아볼게요. 그 후 순애 씨는 아프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게 되었다. 그날 밤 빨래를 널다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말들. 아직도 살아계신 게 신기해. 진짜 우리 삶에서 제일 큰 짐이야. 손이 멈췄다.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고 가진 돈도 자식들을 위해 다 내놓았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노후자금까지 모두 가족 공동계좌에 넣었다. 그저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이 아닌 쓸모가 다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순애 씨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이제는 떠나야 하나 봐. 여기 더 있어봤자 그냥 그림자일 뿐이잖아. 그 순간 김순희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오직 자기 자신이었다. 김순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 기억은 낡은 흑백 사진처럼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남아있었지만 그날 밤에 침묵 속에서 하나둘씩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40여 년 전 순애 씨는 경북 포항의 작은 철공소 앞 단칸방에 살고 있었다. 그날 남편 박정길은 용접공이었고 하루 12시간 넘게 기계와 쇳가루 속에서 일했다. 월급은 빠듯했지만 새 아이의 웃음만 보면 힘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길 씨가 사고를 당했다. 철판이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남편의 죽음은 순애 씨의 삶을 두 번 부쉈다. 하나는 동반자의 상실, 다른 하나는 삶의 생계줄이 끊어진 현실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새 아이를 꼭 껴안고 속삭였다. 엄마가 대신 아빠가 되어줄게. 엄마가 절대 너희 굶기지 않을게. 그렇게 순애 씨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른 새벽에는 시장에서 떡을 팔았고 낮에는 청소일을 했다. 밤에는 포장공장 야간주로 일하며 집에 돌아오면 잠깐 눈을 붙였다가 아이들 도시락을 챙겼다. 큰아들 준호는 공부를 잘했다. 장학금을 받아 서울에 있는 국립대에 입학했을 땐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순애 씨는 그해 겨울 손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포장박스를 끌고 다녔다. 하지만 아들의 첫 월급날 엄마, 나 취직했어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순애 씨는 처음으로 길가에 주저앉아 소리내 울었다. 둘째 딸 지수는 조용하고 다정한 아이였다. 엄마가 바쁘고 힘들 때마다 동생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 취직해 매달 월급의 반을 집에 보냈다. 막내 재현은 조금 반항적이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방황하던 시절 순애 씨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엄마가 너 믿는다.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재현은 뒤늦게 검정고시를 보고 군대에 입대했다. 제대 후엔 지수와 함께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제 몫을 다했다. 이런 기억 하나하나가 순애 씨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녀는 평생 엄마라는 이름 하나로 버텼고 자식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그녀는 점점 작은 존재가 되어갔다. 도움이 필요할 땐 찾지만 감정의 영역에서는 배제되었다. 가장 큰 충격은 자신이 희생했던 큰아들 준호 부부에게서 짐이란 말을 들었을 때였다. 더 오래 살면 어쩌지. 이제 병원비까지 나오면 어떡해. 이런 속삭임은 순애 씨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가족 안에서 더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에게 물었다.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까? 그리고 또 스스로 대답했다. 그래도 다시 그렇게 살 거야. 애나만 그때의 아이들은 날 사랑해줬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사랑이 식은 자리에 남은 건 책임감도 감사도 아닌 무관심이었다. 순애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벽 한쪽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그 속에 웃는 얼굴들이 자신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남은 인생을 누군가의 짐이 아닌 나로서 살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이후 순애 씨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더 이상 말대답하지 않았고 부탁받은 일도 미리 알아서 하지 않았다. 식사 시간이 다가와도 굳이 먼저 나서지 않았고 집안 구석구석에 있던 그녀의 존재감은 서서히 옅어져 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선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나도 나를 지켜야겠다. 그녀는 먼지를 털어낸 낡은 주소록을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들의 번호들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 젊은 시절 함께 교회 봉사를 했던 법률사무소 직원 정미장 씨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 미진 몰래 조롱이 안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문자를 보냈다. 미정아, 나 순애야. 혹시 도와줄 수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날 오후 그녀는 악속이라며 외출을 나섰다. 오랜만에 입은 런보라색 외투에 헤어롤도 말았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시내 애곽의 작은 법률사무소. 정미정 씨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고 사무실 안에서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다. 할머니, 혹시 유언장 쓰실 생각이세요? 순애 씨는 조롱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에게 다 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누가 평생 곁에 있어주고 누가 진심으로 할머니를 위했는지를 보셔야 해요. 그날 이후 순애 씨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매일 밤 자신이 겪은 일, 들은 말, 받은 감정을 적었다. 때로는 스마트폰으로 가족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며느리 미진이 친구에게 불평하는 소리, 아들 준호가 병원비 아까워라며 혼잣말하는 순간들. 그녀는 증거를 쌓았다. 하지만 그건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자격이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며칠 후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수아, 우리 유림이 잘 있니? 네, 엄마. 요즘 학교 다니느라 바빠요. 다음 주에 시간 나면 같이 갈게요. 그래. 그럼 유림이한테 전해줘. 할머니가 꼭 보고 싶다고. 지수는 세 자녀 중 유일하게 어머니에게 꾸준히 안부 전화를 하고 생신 때마다 찾아왔다. 특히 유림은 할머니와 각별했다. 어릴 때 자주 맡겨져 함께 지냈던 기억이 깊었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종종 편지를 보내거나
손수 만든 케이크를 택배로 보내왔다.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전 재산과 아파트, 예금 통장을 유림에게 물려주기로. 유림이는 날 사람으로 대해줬지. 내가 할머니이기 전에 그냥 순애라는 한 사람으로 말이야. 그녀는 법률사무소에서 공식 유언장을 작성했다. 증인을 세우고 등기까지 마쳤다. 이 사실은 오직 정미정 씨와 본인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USB를 준비했다. 그 안에는 가족들과에 대한 녹음 파일, 통장 내역, 수첩사진, 유언장 복사본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잘 포장해 편지 한 장과 함께 봉투에 넣었다. 유림아, 혹시 할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면 이걸 열어보렴. 할머니는 이제 마지막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려 해. 내가 그 선택을 지켜봐 주었으면 해. 며칠 후 그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옷, 앨범, 옛날 사진들, 손편지들, 작은 액자 하나. 그리고 몇몇 물건들은 박스에 따로 담았다.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게 행동했고 손주들에게도 웃으며 간식을 챙겨줬다. 준호는 말했다. 요즘 엄마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 괜찮은 건가? 미지는 코웃음을 쳤다. 그러다 또 갑자기 어디 아프다고 하지 않을까 몰라. 순애 씨는 그런 말에도 미소만 지었다.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속엔 사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기고 싶은 게 생긴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2025년 3월 3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새벽, 김순희 할머니는 다른 날처럼 부엌불을 껐다. 묵은지로 아들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손주 민재에게 줄 김 계란말이로 정성껏 만들었다. 하지만 그날의 상차림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그녀는 식탁 옆에 쪽지 한 장을 올려두었다. 밥 먹고 가, 다들 힘내. 그리고 자신이 묵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마지막 짐을 확인했다. 수첩, 락통, 러투, 그리고 유림에게 보낼 USB와 편지를 가방에 넣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별이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문을 닫기 전 잠시 거실을 돌아봤다. TV 옆에 가족 사진이 있었다. 그 안에 자신은 웃고 있었지만 이 집 안에서의 그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핀 그날 오후. 여보, 엄마가 안 보여요. 아침밥은 차려져 있는데 방은 비어있고 짐도 없어요. 미진의 말에 준호는 어리둥절해했다. 전화는 꺼져 있어요. 가방도 안 남겨두셨고. 가족들은 처음엔 시장에 다녀오신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없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며칠 후 순애 씨가 유림에게 보낸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유림은 봉투를 열자마자 안에 있던 USB와 편지를 꺼냈다. 유림아, 이걸 보는 시점엔 할머니는 이미 그 집을 떠났을 거야. 할머니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단다. 내가 항상 웃어주고 편지를 보내주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대해준 거. 할머니는 절대 잊지 않아. 이 안에는 할머니가 남긴 유언장, 그리고 내게 남기고 싶은 전부가 들어있단다. 핀 한 주 뒤 법률사무소에서의 연락. 정미정 씨가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다. 김순희 씨의 유임을 받은 변호사 자격으로 가족들을 불러 공식 유언장을 열람하게 된 것이었다. 유언자고 김순희님은 전 재산,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명에 예금 통장 총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융자산 전부를 을손녀 김유림양에게 상속한다는 이사를 밝히셨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갑자기예요. 변호사는 조용히 USB를 꺼냈다. 그 결정에 앞서
이 녹음 파일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자 본인이 남기신 증거입니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분명 김순희 할머니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건 며느리 미진의 목소리. 진짜 아직도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니까요. 병원비 나오면 어떡하지? 솔직히 짐이에요. 그 다음은 아들 준호의 혼잣말. 한 달만 더 버티면 요양원이라도 보내야 하나. 방 안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유림은 눈물을 흘리며 핸드폰을 깍 움켜쥐었다. 할머니가 다 들으셨구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김순희님은 자녀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존중해준 단 한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핀 다음 날 언론 보도. 울산 70대 여성 전 재산 외손녀에게 상속. 녹음 파일로 가정 내 소외 증명. 이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떠오르며 화제가 되었다. 댓글에는 할머니를 향한 위로와 자녀들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복수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이야. 우리도 부모님께 어떤 말 했는지 돌아보자. 김순희 할머니는 지금 어딘가에서 살아있었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며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유언장 공개 이후 준호와 미진 부부의 일상은 뒤흔들렸다.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고 미진은 날이 갈수록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내가 몇 년을 시어머니 밥 해주고 병원 모셔다 드렸는데 이게 뭐야? 애초에 당신이 정신 차렸어야지. 내가 뭐 다 알아서 했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 불똥은 아이들에게로 튀었다. 민재는 방에서 나오질 않았고 수빈이는 할머니는 우리랑 안 살아? 라는 질문을 자주 던졌다. 가족은 한 지붕 아래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흩어져 있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혼자 술을 마시다. 거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따뜻한 미소로 손주를 안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다. 그 웃음이 지금의 자신에겐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다. 텅 빈 방, 깔끔하게 정리된 서랍, 그리고 벽에 남겨진 바늘 자국. 무언가가 있었지만 떼어진 흔적이었다. 그 순간 준호는 눈물이 났다. 엄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한 번만 말해주셨으면 내가 바뀔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다. 핀 유림의 고민. 유림은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봤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기쁘기보다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졌다. 나에게 모든 걸 남기셨을까? 할머니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외로우셨구나. 그녀는 USB의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다. 특히 할머니의 목소리. 우리마, 너는 항상 내 편이었지. 넌 말하지 않아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아이였단다. 이 모든 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일이야.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그리고 고민했다. 이 유산을 그냥 받는 것이 맞을까? 며칠 후 유림은 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아가 변호사 정미정 씨와 대면했다. 혹시 제가 받은 유산 일부를 사회에 기부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 복지시설 같은데 할머니 이름으로. 정미정 씨는 놀라며 물었다.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가족들 때문에요. 유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셨고 저에게 믿음을 남기셨어요. 저는 그 믿음을 더 넓게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핀 돌아온 편지 한 통. 국화 한 송이. 김순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손에는 유림이 보내온 편지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이젠 저도 저를 지키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그리고 남은 유산의 절반은 할머니 이름으로 기부했어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처럼 존중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순애이 씨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선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존재의 이유가 되기로 한 삶.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자유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남겨진 이들의 마음에도 변화의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었다. 까만 말풍선 렁상의 마지막 자막. 당신은 누구의 부모이기 전에 하나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세요. 룩보, 에필로그 그녀의 이름으로. 강원도 동해 바닷가, 소박한 마을의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주택 한 채.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아침, 김순희 할머니는 마당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잘 자랐네. 상추야. 오늘은 된장국에 넣어볼까?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가꾸고 마을 할머니들과 김치 나눠 먹고 저녁엔 TV 드라마를 보다 잠드는 삶. 언뜻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지만 순애이 씨는 이 시간이 무척 소중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김순희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줄이지 않았다. 늦게라도 자신을 되찾은 이 삶은 그녀가 평생 바래온 진짜 노년의 시간이었다. 까차누파남 외손녀 유림의 편지. 어느 날 우체통에 도착한 유림의 손편지를 꺼내며 순애이 씨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필체는 단정했고 글에는 따뜻한 온기가 묻어 있었다. 할머니, 잘 계시죠? 이제서야 이해돼요. 저에게 전부를 남기셨는지, 그렇게 조용히 떠나셨는지. 저는 그 유산의 절반을 할머니 이름으로 지락복지재단에 기부했어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애롭지 않기를, 저처럼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애이 씨는 눈가를 닦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지 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존엄, 사랑, 존중이라는 지금까지는 누구로 그녀에게 온전히 건네주지 않았던 가치가 담겨 있었다. 꽃이 피는 집 남겨진 가족의 변화. 아들 준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빈자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매일 밤 거실의 가족 사진을 보며 할머니의 부재를 실감했다. 자신이 놓쳤던 말, 지나쳤던 포장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 미진에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 찾아가자. 어머니, 이제야 진짜 보고 싶어졌어. 미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순애이 씨가 남긴 유산과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냉정했는지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재와 수빈이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가 해준 김밥 먹고 싶어요. 조개와서 김순희, 그녀의 이름으로. 순애이 씨는 바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오늘도 잘 살았네, 김순희.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가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유림을 비롯한 남겨진 모든 이들에게 조용하지만 강한 질문을 남겼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여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